우리 오빠가 상속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 장례식 끝나기도 전에 땅 문서부터 정리했답니다. 아버지는 딸은 시집갔으니 줄 게 없다고 했대요. 저는 평생 간병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실제로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산 한번 잘못 나누면 가족이 찢어지고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평생 함께했던 자식들끼리 변호사 앞에서 으르렁대고 조카들끼리도 얼굴을 못 보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한마디 부족함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5가지 경우를 적나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첫 번째 이유는 간병한 자식에게만 상속을 몰아줬을 때입니다. 평생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형제 자매의 분노와 절연이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치매 말기까지 부모를 돌본 자식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자 다른 형제들이 상복을 벗기도 전에 소송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조차 돈이 가족보다 앞서는 순간 가정은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의 병상은 외롭고 지독합니다. 매 끼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병원에 들락거리는 일은 시간도 돈도 감정도 소모시키는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날 가장 많이 돌봤으니 당연히 이 아이에게 주겠다. 하지만 상속은 감정이 아닌 제도이고 형제 간 관계는 돈 앞에서 무너지는 종이 다리일 뿐입니다. 간병의 고마움을 인정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자식들이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몰아줬다는 판단이 들면 그 순간부터 가정은 전쟁터로 바뀝니다. 한 사람은 이게 당연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상속장이 공개되는 순간 형제 자매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원수보다 더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김현숙 씨는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 8년 동안 홀로 간병을 해왔습니다. 큰오빠는 해외에, 둘째 오빠는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기에 모든 간병은 김 씨 몫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서 어머니 곁을 지켰고 생계를 위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시골 땅과 주택을 김 씨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두 오빠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한 푼도 없다니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어머니를 돌봤다고 해도 이건 도리가 아니지 않냐? 김 씨는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이었다. 간병한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자 큰오빠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자. 그날 이후 김 씨는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울에서 소송장이 날아왔고 유류분 청구가 시작됐습니다. 형제의 카카오톡 단체방은 해체됐고 조카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릴 줄은 몰랐다. 나는 가족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돈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다. 이 사례에서 드러나듯 상속은 누가 얼마나 돌봤는가 보다 누가 배제됐는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돌봄의 정당함이 아무리 커도 나머지 자식들의 박탈감을 무시하면 그건 새로운 분노를 심는 일이 됩니다. 자식을 차별해서 키우면 원망이 생기듯 유산을 한쪽에만 몰아주면 불화가 생깁니다. 부모의 뜻이었든 자식의 희생 때문이든 남은 자식이 억울함을 느끼는 순간 가족은 끝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를 형제가 아닌 상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악감정은 대를 이어갑니다. 손주들끼리까지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상속은 공평하게 하되 돌봄에 대한 보상은 생전에 따로 주는 방식이 가장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을 해준 자식에게는 매달 용돈이나 명예 이전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되 유산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억울함이 사라지고 가족 간의 신뢰도 유지됩니다. 가정을 지키려 했던 부모의 선택이 오히려 가정을 박살내는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돌봄에 대한 보상은 살아있을 때 하십시오. 죽은 뒤에 몰아주는 상속은 선물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족회의 한 번 없이 혼자 일방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입니다. 자식들 몰래 유언장을 쓴 부모, 남긴 건
평생 쌓아온 재산이 아니라 형제의 분열과 분노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혼자 판단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남긴 결정. 그 종이 한 장이 가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무언의 침묵으로 남긴 그 한마디, 나는 이 아이에게만 주겠다는 메시지가 가족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어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말 한마디라도 들었더라면 억울함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상처로 남습니다. 유산보다 더 깊은 감정의 상처,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죽기 전 단 한 번의 회의만 있었더라면 상속을 두고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가 한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말해줬다면 모두가 이해하진 않아도 납득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 없이 변호사와 둘이 앉아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식들은 장례식 후에야 알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슬픔이 분노로 바뀝니다. 눈물 뒤엔 소송이 기다립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정은영 씨 가족이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3남 2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5남매는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명절엔 늘 한자리에 모였고 서로 왕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년까지 건강했고 시골에 있는 전답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입원한 뒤 3주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변호사로부터 유언장이 전달됐습니다. 그 유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큰아들에게 서울 아파트 전부를 남긴다. 나머지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자립했기에 더 이상의 상속은 필요 없다. 충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특히 둘째와 셋째 아들은 말도 없이 진행된 유언장에 분노했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그 과정을 왜 숨겼는가에 더 큰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넷째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는데 결국 마지막 선택이 우리를 갈라놨어요. 결국 유언 무효 소송이 시작됐고 가족들 간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조카들끼리도 더 이상 명절에 얼굴을 보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손자 결혼식에 초청하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은영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좋은 뜻이었을 겁니다. 큰오빠가 부모님 모셨으니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그 뜻을 미리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재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소외됐다는 느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마치 나는 중요하지 않은 자식이었다는, 부모가 나를 끝내 믿지 않았다는 그 감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상속금이 1억이든 10억이든 정당한 설명과 공감이 없다면 상속은 감사가 아닌 원망으로 남습니다. 가족회의는 단지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뜻을 설명하고 자식들의 감정을 보듬으며 미래의 갈등을 막는 최소한의 예방주사입니다. 누군가 상처받지 않게, 누군가 억울해하지 않게 마지막까지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리입니다. 말을 아끼는 게 지혜일 수도 있지만 유산 앞에서의 침묵은 비수가 됩니다. 한 번의 대화로, 한 통의 편지로, 단 한 줄의 설명으로도 형제는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문서지만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이해와 위로로 다가올지 상처와 분노로 남을지는 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긴 건 재산이지만 무너진 건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없이 쓴 유언장이 집안을 파탄낸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세 번째 이유는 형제 중 가장 잘 사는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줬을 때입니다. 너는 잘 사니까 안 줘도 되잖니? 이 한마디가 그 자식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멍을 남깁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부모는 형평을 생각했다지만 자식은 차별을 느낍니다. 형제 중 가장 잘난 자식이라며 칭찬하던 부모가 마지막 순간에는 넌 이미 충분하다며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 말이 남긴 건 억울함, 소외감, 그리고 끊어진 가족관계뿐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 없고 힘든 자식에게 더 줘야지. 잘 사는 애는 안 줘도 알아서 살잖아.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산은 필요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균등하게 받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돈이 기준이 되어버린 순간 관계는 망가지고 가족은 원수가 됩니다. 더구나 그 잘난 자식은 자수성가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스로 피땀 흘려 성공했고 형편 어려운 부모와 형제들을 도운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단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않으며 넌 됐다고 선언합니다. 그 자식은 묻습니다. 그럼 나는 부모에게 필요 없는 자식이었습니까?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박영진 씨는 셋째 아들입니다. 그는 대학을 자비로 다녔고 스스로 사업을 일궜습니다.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드렸고 명절마다 형제 자매에게 선물까지 챙겼습니다. 반면 첫째는 수차례 사업 실패로 채무에 시달렸고 둘째는 장기 실직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도왔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불거지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에 박 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시골 땅은 첫째에게, 주택은 둘째에게. 박 씨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넌 잘 사니까 굳이 줄 필요 없다고. 그 순간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필요 없는 자식이었구나. 형제들은 그래도 내가 낫지 않냐며 오히려 위로하려 했지만 박 씨는 조용히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명절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부모 제사도 따로 지냈습니다. 형제들은 뒤늦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 이후 형제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조카 결혼식에도 부모 제사에도 박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이 단 하나의 유산 분배로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나만 아들 취급을 못 받았는지가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가장 잘 나간다는 이유로 배제당한 자식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넌 알아서 살아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소외입니다. 유산은 금액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너도 내 자식이라는 상징이 담겨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상처로 남습니다. 유산을 형편 따라 나누고 싶다면 반드시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형편을 고려한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자식은 평생의 배제를 기억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자식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자식은 영영 가족에서 떠납니다. 남긴 건 땅과 집이었지만 잃은 건 자식 한 명이었습니다. 부모의 그 선택 하나가 가정을 무너뜨린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네 번째 이유는 딸은 시집갔으니 안 줘도 된다고 했을 때입니다. 너는 시집갔잖니? 남의 집 식구한테 뭘 또 줘? 이 말을 남긴 순간 부모는 딸의 마음에서 부모 자격을 잃습니다. 딸은 자신을 한 집안의 자식이 아닌 그저 시집 보낸 짐 취급받았다고 느낍니다. 상속을 배제당한 딸은 외칩니다. 시집은 갔지만 엄마 아빠 딸 아닌가요? 그러나 그 외침은 아무도 듣지 못한 채 유산분배라는 이름의 장부 속에서 지워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분노는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멀쩡하던 형제 자매가 서로 소송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못 보는 사이가 됩니다. 부모는 그저 관습대로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믿고 판단했을 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딸도 부모를 돌봤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무엇보다 같은 핏줄입니다. 그런데도 넌 시집갔으니 끝이라는 한마디는 부모에게 받은 마지막 말로 남습니다. 그 말은 딸의 자존심을 짓밟고 평생 품고 살았던 가족에 대한 믿음을 깨버립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윤지연 씨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형 2명은 각각 결혼 후 타지에서 살고 있었고 지연 씨는 결혼 후에도 친정 근처에서 살며 부모님을 돌봤습니다. 병원 진료, 생일 상차림, 명절 음식까지 대부분 지연 씨가 챙겼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곁을 지킨 건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지연에게는 별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미 시집을 가서 충분히 도리를 다했다. 오빠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잖아. 너도 이해하겠지? 지연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게 허무했습니다.
자신이 남의 집 딸이 아닌 바로 이 집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이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 씨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짐을 싸들고 조용히 떠났고 명절 인사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큰오빠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는 더 이상 가족이 없습니다. 지연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시집갔다는 이유로 내 몫을 지운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운 겁니다. 난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였다는 걸 유언장으로 확인받은 거죠. 돈보다 더 큰 건 감정입니다. 딸도 자식입니다. 시집을 갔든 성을 바꿨든 부모의 사랑은 절반이어선 안 됩니다. 상속에서 배제된 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정체성입니다. 과거엔 딸은 출가 외인이라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법적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무서운 건 소외입니다. 설명도 없이 배려도 없이 단지 시집갔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지웠다면 그 딸은 평생 마음속에 버림받은 자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남긴 마지막 말이며 마지막 온기입니다. 그 안에 딸의 이름이 없다면 그 딸은 그 순간부터 마음의 고아가 됩니다. 남긴 건 아파트 한 채였지만 잃은 건 딸 하나였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이것이 바로 시집갔다는 이유로 딸을 배제한 유산 분배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다섯 번째 이유는 큰아들이 알아서 나눌 거라 믿고 아무 말 없이 떠났을 때입니다. 우리 큰아들은 절대 안 그래. 다 알아서 잘 나눌 거야. 그 믿음이 결국 자식들 사이를 칼로 베듯 가르며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말을 아꼈고 유언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남은 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었고 형제애가 아니라 소송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아들이니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으니 그가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 생각했던 부모의 믿음은 오히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은 공평한 분배입니다. 하지만 그걸 맏아들의 인성에 맡긴다는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인간은 돈 앞에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평소 인격이 좋아도 수억 원짜리 유산이 눈앞에 있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형제간 우애보다도 잃어버릴지 모를 기회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유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내가 잘 알아서 해라 한마디만 남겼다면 그건 불씨 하나만 던지고 떠난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공평하게 나누려는 건가? 의심이 생깁니다. 큰아들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맡기셨잖아. 나는 어머니 뜻대로 하는 거야. 그 말은 점점 가족의 신뢰를 의심으로 변질시키는 독이 됩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김성진 씨 가족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성진 씨는 사남매 중 장남이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 집에 살며 살림과 병간호를 맡아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도시에서 살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부모는 늘 말했습니다. 이 집은 성진이한테 맡긴다. 성진이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막상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 유언장은 없었고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이 성진 씨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당황했고 둘째 누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성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하셨어. 난 그 말대로 하는 거야.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막내가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목록이 공개되고 그동안 비밀리에 처리된 증여 내역까지 드러났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조용해졌고 서로의 아이들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둘째 누나는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그 한마디 성진이가 알아서 해라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렇게 믿지 말았어야 했어요. 김성진 씨 역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 뜻을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 지경이네요. 차라리 유언장을 남겨줬으면 지금은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아요. 이 사례에서 보듯 말없이 떠난 부모는 갈등의 씨앗을 남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아들이라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면 오해는 반드시 생깁니다. 형제자매는 그 순간부터 자식이 아닌 상속 경쟁자로 변합니다. 유산 분배는 사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철저히 제도와 기록의 영역입니다. 감정과 믿음에 맡기면 오히려 감정이 상하고 믿음이 무너집니다. 공평하게 나눠라는 말보다 더 필요한 건 어떻게 나눌지를 문서로 남기는 일입니다. 맏아들이 모든 걸 책임질 거라 믿고 떠난 부모의 선택은 결국 집안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던 침묵이 형제의 등을 돌리겠고 사랑이 아닌 계산을 남겼습니다. 남긴 건 믿음이었지만 남은 건 불신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떠난 부모가 가정을 무너뜨린 진짜 이유입니다. 가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침묵, 한쪽 자식에 대한 편애, 작은 배제 하나가 쌓여서 결국 가족을 쪼갭니다. 유산은 공평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자식들이 억울함 없이 고개 숙일 수 있는 선택, 그게 부모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진짜 유산입니다. 그 선택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자식들은 상처를 짊어진 채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잘못된 처신은 부모가 죽은 후 자식들을 적으로 만드는 가장 잔인한 유산이 됩니다. 노년의 불행은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기대는 실망과 상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다 보면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립적인 노년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한 자식 걱정 없이 늙는 6가지 핵심,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첫 번째 핵심은 자식 인생과 내 인생을 분리하는 결심입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자식이 당연히 나를 챙기겠지. 아닙니다. 자식은 효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성인일 뿐입니다. 그 인생에 개입하거나 기대하는 순간 부모의 노후는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순간 마음이 약해집니다. 바람은 실망을 낳고 실망은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원망이 되고 원망은 결국 부모-자식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 따로, 자식 인생 따로라는 철저한 분리선언입니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내 노년과는 무관하다는 냉정한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잔인해 보여도 오히려 자식과 부모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늘 자식 걱정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잠들기 전까지도 애는 밥은 먹었을까, 직장은 괜찮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5세 김명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아들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 맞벌이를 했고 김 씨는 시골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서 산후조리를 부탁했고 김 씨는 냉큼 올라갔습니다. 일주일만 도와달라더니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침마다 아이를 씻기고 젖병을 소독하고 밤에는 울음을 달래며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감사 인사는커녕 며느리는 엄마, 이것도 안 하셨어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서운함이 쌓여갔지만 김 씨는 꾹 참았습니다. 어차피 내 자식인데라는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보험 문제를 이유로 보호자 등록을 거부했고 아들은 출장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서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혼자 링거를 맞으며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챙긴다. 이듬해 시골집으로 돌아간 김 씨는 손주 돌보는 걸 거절하고 마을 경로당 활동과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웃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매주 식사를 하며 지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도 결국 자기 살기 바빠요.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내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 인생부터 지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올인하는 인생은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됩니다. 내가 나를 돌봐야 자식도 편합니다. 그러니 늙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 목, 내 인생은 내 목. 선을 긋고 마음을 비우는 단호함. 이 결심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두 번째 핵심은 돈이 있어도 안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돈이 적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식에게 안 줄 수 있는가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차라리 다행입니다. 문제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못 참고 주는 부모 마음입니다. 그 순간부터 노후는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부모는 현금 지급기로 전락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하지만 정말 줄 수 있을 때 주는 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책임을 대신 지워주는 일입니다. 자식 인생의 부모가 간섭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은 결정권을 부모에게 넘기고 부모는 인생 전체를 책임져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자. 이 한마디가 반복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용돈이고 선심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생활비이고 구조입니다. 한번 구조의 맛을 들인 자식은 다시는 스스로 헤엄치려 하지 않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9세 박영자 씨는 은퇴 후 모은 2억 원을 자식 셋에게 7천, 6천씩 나눠줬습니다. 큰아들은 전세금 보태겠다고 했고 둘째는 가게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대출 갚고 차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다들 열심히 살 테니 곧 갚겠지라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이사를 가고 연락이 뜸해졌고 둘째는 사업에 실패해 연락이 끊겼으며 막내는 요즘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 씨는 병원비가 필요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요즘 나도 힘들어였습니다. 결국 박 씨는 치과 치료를 포기하고 통증을 참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이런 말도 못했습니다. 자식이 챙겨줄 거라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지. 결국 박 씨는 남은 돈 2천만 원으로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죽을 때까지 내 병원비로만 쓴다. 이후 그는 어떤 자식의 부탁에도 돈을 꺼내지 않았고 지금은 매달 적은 연금과 저축 이자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눈치 보는 게 아니야. 돈이 있어도 주는 습관이 무서운 거야. 주면 버릇되고 안 주면 부모답지 않은 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 망하는 거야.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게 진짜 재산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도 힘이지만 안 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노년에 자식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돈은 내 삶을 위해 쓰는 것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단호함입니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안 주는 것이 자식도 부모도 살리는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세 번째 핵심은 연락이 끊겨도 덜 외로운 자신만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매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고 부모를 챙겨줄 거라는 생각은 이 시대 부모들에게 주어진 환상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너무 바쁩니다. 일에 치이고 자녀 교육에 시달리고 본인들 삶을 꾸리기에도 벅찹니다. 그런 자식에게 왜 연락이 없니라고 묻는 순간 부모는 부담이 되고 자식은 죄책감이 됩니다. 이제는 연락이 끊겨도 멀쩡히 살 수 있는 삶의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혼밥, 혼행, 혼술이 익숙해야 하고 일주일 내내 자식에게 전화 한 통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마음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함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서 행복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6세 이광순 씨는 아들 셋을 모두 출가시킨 뒤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는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에도 문자 하나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자식의 무관심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다 왜 연락이 없지 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자식의 문자 한 통에 흔들려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씨는 다음날 새벽 시장으로 가서 직접 채소와 과일을 사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민속화 그리기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해서 처음엔 도시락을 싸들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낯선 노인들과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은 그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작은 루틴이 생기고 얼굴이 익은 사람들이 생기며 점점 삶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자식의 연락은 여전히 없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또래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자연스럽게 취미 모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 씨는 두 번째 인생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식이 전화해도 안 기다려. 나도 바빠. 오늘은 도자기 수업 있고 내일은 강릉 여행 간다니까.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지 뭘 더 바라냐며 씩 웃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식이 전부라는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일부였을 뿐 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서 오는 전화가 하루의 기쁨이 아닌 보너스처럼 느껴질 때 진짜 노년의 자립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없는 날에도 바쁜 사람,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 자식이 미안해하는 마음조차 부담 주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부모가 결국 자식에게도 가장 멋진 존재로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자식의 손길보다 내 손으로 삶을 채우는 연습, 그게 노후의 진짜 준비입니다. 자식은 결국 떠나지만 나의 하루는 끝까지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네 번째 핵심은 미안하다는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노년의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괜히 귀찮게 했지?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는 순간부터 부모는 스스로를 민폐라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자식도 그 말을 들을수록 부모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모 자식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관계는 더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이 미안해합니다. 돈 들게 해서 미안해, 손주 맡아줘서 미안해, 병원에 같이 가달라 해서 미안해, 전화 자주 해서 미안해. 그런데 정말 미안할 일입니까? 자식에게 용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물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필요한 순간에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조차 미안해해야 한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결국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자식은 부모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부모는 더 조심하게 되고 자식은 더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줄고 감정도 메말라갑니다. 노년의 고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반복된 미안함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74세 최선혜 씨는 몇 년 전 고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이틀만 병원에 같이 있어줄 수 있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은 안 했지만 순간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최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됐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냥 미안하다. 그렇게 최 씨는 입원부터 수술 후 회복까지를 간병인도 없이 혼자 해냈습니다. 병실에서 밤마다 링거를 맞고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며 머리맡에는 전화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후 최 씨는 자식과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섭섭한 감정보다는 또 미안하다는 말 안 하려면 그냥 연락하지 말자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익숙해지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최 씨는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늘 미안하다고 해야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서 지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필요하면 당당하게 말하고 안 되면 깔끔하게 혼자 처리했습니다. 자식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명확하게 말하고 거절당하면 그 이상 감정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감정 싸움도 줄었고 최 씨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그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종종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 씨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말 안 하니까 자식도 편해하고 나도 편해요. 자식은 내가 짐이 될까봐 걱정했나 봐요. 이제는 딱 서로 필요한 만큼만 연결돼서 좋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말은 미안하다가 아니라 고맙다입니다. 필요하면 요구하고 받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절당해도 원망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너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는 말은 이제 그만 접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을 위축시키고 당신도 작아지게 만듭니다. 노년의 품위는 미안함이 아니라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이 미안해하는 순간 부모는 스스로 존재를 지워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선배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인처럼 굴지 마세요. 당신은 미안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5번째 핵심은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내 쪽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하고 아이 낳고 바빠지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물리적으로 멀어진 뒤에도 여전히 정신적으로 그들 곁을 맴돕니다. 지금 애들은 뭐하고 있을까? 밥은 잘 챙겨 먹나?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루가 다 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텅 비어버립니다. 젊을 땐 가족 중심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여전히 자식 중심으로 살면 결국 그 자식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식이 기쁘면 웃고 자식이 힘들면 같이 울고 자식이 무시하면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자책하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의 핸들이 자식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이제는 그 핸들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8세 윤필남 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큰딸은 해외 유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들은 결혼 자금에 전세 보증금까지 내줬습니다. 본인은 단칸방에서 살면서도 애들만 잘 되면 됐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한 후 윤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뉴스만 반복해서 보고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내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이따금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이 한 달 넘도록 이어졌고 윤 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식만 보고 살았나? 내 삶이 없었네. 그렇게 멍하니 벽만 바라보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 들른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체조 수업이 끝난 후 누군가 같이 김밥 먹고 갈래요? 라고 건넨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주 3회 복지관에 나가고 수요일마다 시청 앞에서 열리는 무료 영화 관람을 다녔습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 밥상을 차리고 라디오를 들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뒷산을 산책하며 길고양이에게 참치캔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는 삶이 익숙해지자 어느 순간부터 자식 생각이 덜 났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해? 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 나도 좀 살아야지. 그 말을 들은 딸은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 후 자주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중심일 땐 서운했는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괜찮더라. 자식이 날 찾으면 반갑고 안 찾으면 그냥 나대로 살아. 그렇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의 한 시절이었을 뿐입니다.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지금은 새로운 계절이 온 것입니다. 그 계절을 혼자 맞이하더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식이 나를 중심에 두지 않듯 나도 자식을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하는 생활 리듬을 다시 놓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오롯이 나로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 걱정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여섯 번째 핵심은 손주에게 감정이입하지 않는 거리 두기입니다. 손주는 귀엽습니다. 내 자식보다 더 예쁘고 마음은 더 깊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부탁이 없어도 먼저 손주 교육에 관여하고 용돈을 챙기고 아이의 미래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노년의 마음은 점점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손주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자식의 아이입니다. 자식이 그 아이의 부모이고 모든 선택과 책임은 자식 몫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조부모들이 손주의 성적, 성격, 생활 습관까지 간섭하며 자신의 감정을 투영합니다. 우리 손주는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이런 식이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조용히 쌓였다가 결국 자식과의 갈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73세 안경숙 씨는 손주 둘을 일주일에 3번 돌봐주며 살아왔습니다. 딸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등하교와 학원 차량 픽업, 저녁까지 챙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자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딸 부부는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었고 손주는 사춘기가 오면서 짜증도 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줘요. 이런 말 한마디에 이 씨는 자신이 남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손주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소파에 흘렸고 이 씨가 조심스럽게 주의를 줬습니다. 다음부턴 식탁에서 먹자. 그러자 손주는 딸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 집에 오기 싫어. 그날 밤 이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뭘 그렇게 간섭했지? 다음 날부터 이 씨는 돌봄을 중단했습니다. 딸은 당황했고 사위는 어머니가 삐지신 거냐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나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손주 교육은 너희 몫이야. 처음엔 하루가 길고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 씨는 요즘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그림도 배우고 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손주 돌봐준다고 내가 젊어지진 않아요. 내 감정 다 쏟다 보면 내 마음만 늙어요. 그렇습니다. 손주는 예쁘되 거리감은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이입은 부모가 할 몫입니다. 조부모는 사랑을 주되 관여하지 않아야 마음이 지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손주에게 마음을 다 준 뒤 돌아오는 무심함입니다. 그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서 독립하려면 손주에게서도 독립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손주가 아닙니다. 내 감정과 건강, 하루하루의 평온함이 우선입니다. 손주는 언젠가 커서 당신의 노력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늙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은 순식간에 흐르고 사람의 마음은 바람보다 빨리 변하며 결국 끝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자식은 제 인생 챙기느라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배우자도 언젠가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사라지는 순간 나를 붙잡아 줄 건 돈도 명예도 아닌 내 두 손과 의지입니다. 남에게 기대면 실망이 오고 남을 의지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젊을 땐 남의 인정이 힘이었지만 노년엔 족쇄가 됩니다. 이제는 내 힘과 선택, 태도로 나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노년에는 남보다 나를 믿으세요. 스스로를 지키는 6가지를 주제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첫 번째는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노년에 돈 없어도 괜찮다는 말 정말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몸이 버텨주니 필요하면 야근을 하거나 부업을 해서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일할 기회는 줄어들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돈을 요구합니다. 병원 진료비, 약값,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 장바구니 물가까지 쉬지 않고 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는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존의 숨줄이자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연금이 없는 노후는 하루하루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합니다. 식탁 위 반찬부터 줄이고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룹니다. 친구 모임이 있어도 지갑 사정 때문에 발걸음을 돌립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은 온통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나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삶이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연금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가 삶을 지탱합니다. 생활비를 계획할 수 있고 병원 예약을 미루지 않으며 장을 보고 가끔은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 힘으로 산다는 자존감이 그 한 줄 입금 내역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친구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버팀목이 연금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성호 씨는 35년간 제조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휴가도 반납하며 기계와 씨름했고 손바닥은 늘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 덕분에 은퇴 후 매달 11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입금일 그는 통장 잔고를 한참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여유 자금으로 모았습니다. 평일 아침에는 동네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아내와 근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버스를 타고 나가 점심을 먹고 시장에 들러 장을 본 뒤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여유롭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 진료도 미루지 않고 건강검진도 제때 받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지만 이제는 여유있게 납부합니다. 친구들이 연금 받으면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묻자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달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는 확신, 그게 제일 크다. 그에게 매달 찍히는 110만 원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연금이란 노년의 자유이자 선택권이며 불안 없는 하루를 보장해주는 가장 단단한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두 번째는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는 자기 확신입니다. 남보다 못하면 불행하고 남보다 잘하면 행복하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노년의 이 생각만큼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은 없습니다. 젊을 땐 경쟁이 삶의 일부였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실적을, 사회에서는 명예를, 가족 사이에서는 자식 성적과 직업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비교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아니라 마음을 갉아먹는 칼이 됩니다. 남의 집 자식이 더 잘 산다고, 친구가 더 큰 집에 산다고, 형제가 더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내 삶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건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는 자기 확신입니다. 비교는 끝없는 굴레입니다. 남보다 나으면 우월감에 취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월감은 금세 사라지고 열등감은 오래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병들고 관계도 무너집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승부가 아니라 평온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의 성취나 형편을 보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내 삶의 속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비교는 특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더 독하게 작용합니다. 친구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 연금 이야기, 집값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속으론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무엇을 갖고 있든 어떤 삶을 살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깁니다. 그 힘이 있어야 노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이정자 씨는 젊을 때부터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 둘을 키웠고 큰 빚 없이 집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과의 모임이 늘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는 자식 자랑, 해외여행 사진, 최신형 차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정자 씨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면서 가게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수입이 확 줄고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그때 비교는 칼보다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다들 잘 사는데 왜 우리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은 작은 동네 강연에서 찾아왔습니다. 한 노년 심리상담사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 인생의 주인은 남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에서 친구들의 자랑이 나와도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이게 우리 삶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행을 못 가도 명품 옷이 없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키우고 아침마다 건강하게 눈을 뜨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마음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에서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정자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남이 잘나 보여도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 그 확신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없어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보다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세 번째는 나를 지켜주는 생활 루틴입니다. 나이 들면 그저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젊을 땐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고 직장과 가정이 삶의 뼈대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자식이 떠나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순간부터 일상의 틀도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고 시간 개념이 희미해지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하루는 결국 무너진 마음과 몸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건 나를 지켜주는 생활 루틴입니다. 루틴은 단순히 반복되는 일정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는 나를 붙잡아주는 기둥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리듬을 되찾고 마음은 안정됩니다. 규칙이 없으면 하루는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끼니를 건너뛰다 보면 체력은 약해지고 외출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고립감과 무기력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루틴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이 덜하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유지됩니다. 특히 노년의 루틴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하루 30분 걷기, 저녁 식사 후 설거지와 정리, 잠자기 전. 책 읽기처럼 단순한 행동이 쌓여 삶의 뼈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루의 흐름을 잡아놓으면 외부 환경이 변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친구 약속이 없어도 가족의 방문이 없어도 나만의 생활이 굴러갑니다. 생활 루틴의 힘은 위기 때 더 빛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평소 하던 리듬이 몸에 배어 있으면 최소한의 생활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흔들려도 삶 전체가 무너지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일상을 세우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영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한동안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하루 두 끼로 연명했고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이 늘고 무릎 통증이 심해져 외출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무렵 동네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됐고 거기서 노년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10분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동네 공원을 20분 걷고 돌아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점심은 거르지 않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손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보되 10시가 넘으면 무조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던 이 습관이 한 달을 넘기자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니 아침에 눈이 또렷하게 떠졌고 걷기 덕분에 무릎 통증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의 흐름이 정리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 씨는 이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루는 내가 만든 틀 안에서 돌아간다. 약속이 없어도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 생활은 멈추지 않는다.
그의 생활 루틴은 화려하지 않지만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됐습니다. 노년의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일정이 사라진 지금, 나를 지켜줄 유일한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네 번째는 작은 돈이라도 모아두는 저축 통장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저축이냐, 있는 거나 쓰고 살지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 있고 필요하면 일을 해서 메울 수 있지만 노년에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건강이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병원 진료비, 약값, 관리비, 갑작스러운 집 수리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은 은퇴 후에도 계속 찾아옵니다. 그 순간 통장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모아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안정과 불안을 가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건 작은 돈이라도 모아두는 저축 통장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줄 방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연금은 생활비의 대부분 쓰이고 나면 여유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살면서 항상 예상 밖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친척 경조사에 가야 할 수도 있고 냉장고나 보일러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저축이 없으면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자식이나 주변 사람에게 손을 벌리거나 빚을 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작아지고 생활은 위축됩니다. 하지만 비상용 저축 통장이 있다면 다릅니다. 누가 보태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그 자존감이 나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저축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1,000원, 2,000원이라도 매달 3만 원, 5만 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깨지 않는 비상금을 따로 모으는 습관입니다. 은행 자동이체로 숨겨놓듯 모아두면 1년이면 수십만 원, 몇 년이면 수백만 원이 됩니다. 액수보다 중요한 건 내 힘으로 모아둔 돈이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불필요한 불안이 줄고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박종만 씨는 10년 전 은퇴 후 연금으로만 생활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겨울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가 60만 원이었는데 마침 연금이 들어오기 전이라 통장 잔고가 1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순간 느낀 미안함과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박 씨는 작은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5만 원씩 쓰지 않고 숨겨놓듯 따로 모았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3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180만 원이 쌓였습니다. 그 돈이 빛을 발한 건 지난해였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길에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고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7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또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을 상황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저축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치료비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 덕분에 내 자존심이 살아났다. 박 씨는 지금도 같은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이 들어서도 저축 통장은 꼭 있어야 한다. 그게 있어야 누굴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모아둔 저축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라 마음의 방패이자 노년의 자존감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다섯 번째는 작은 돈이라도 모아두는 저축 통장입니다. 나이 들면 마음도 덩달아 단단해진다는 말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쉽게 다치고 상처는 더 오래 남습니다. 젊을 땐 일에 치여 서운한 말을 금세 잊어버리지만 노년에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그 말만 곱씹게 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몸의 병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단단함이란 무례를 무시하고 오해를 넘기며 불필요한 해석을 멈추는 힘입니다. 노년에 삶은 사람보다 고요와 마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남의 말이 마음속에서 증폭되면 사소한 말도 비수가 됩니다. 그 나이에 왜 그런 걸 하세요? 자식이 그렇게 잘났으면 부모도 좀 여유 있어야죠.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던져집니다. 상대는 잊었지만 나는 잊지 못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단단한 사람은 다릅니다. 듣기 싫은 말은 흘려보내고 무례한 태도는 마음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넘깁니다. 이 힘이 없으면 노년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매 순간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단단함이 있으면 누구의 말에도 인생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사는 박정희 씨는 70세가 넘어서까지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 중에는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장사하세요? 힘들 텐데 아들, 딸이 뭐 하는지, 부모를 이렇게 일하게 두나? 처음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을 못 이루고 괜히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도 힘들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사장님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손님의 말투나 표정에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례한 말은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삭제하고 필요한 말만 기억했습니다. 그 대신 하루 매출과 내 건강, 오늘 내가 기분 좋게 웃었는지만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굳었을 상황에도 그냥 미소로 넘겼고 자식들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 애들은 잘 살고 있어 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말로 밤잠을 설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즘 표정이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왜 남의 말로 내 하루를 망치겠어요? 흘려보내면 그뿐이에요.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6번째는 자식에게 기대어 살지 않는 자립심입니다. 나이 들면 결국 자식이 부모를 책임진다는 말 정말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의 자식들은 각자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부모의 노후까지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 인생에도 빚, 육아, 직장 스트레스가 가득하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마지막엔 자식이 챙겨주겠지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상처와 서러움은 배가 됩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건 자식에게 기대어 살지 않는 자립심입니다. 자립심이란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활, 건강, 결정권 모두를 스스로 책임지는 힘입니다. 자식이 챙겨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자립심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도와줄 때 기쁘게 받지만 없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꾸려가는 사람은 자식의 일정이나 사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지킵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삶은 처음엔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부모는 섭섭함을 쌓고 자식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 거리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집니다. 반면 자립심 있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건강합니다. 부탁이 아닌 선택으로 만나고 필요가 아닌 기쁨으로 시간을 나눕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큰아들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외롭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니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아 사소한 일에도 불편함이 쌓였고 손주 양육 문제로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연금이 있었지만 대부분 생활비로 보태면서 본인 용돈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엄마, 혹시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스스로 준비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과감히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나가고 연금 일부를 저축하며 생활비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을 돌며 장을 보고 오후엔 경로당에서 취미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자식 집에 살 때는 눈치 보느라 못하던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손주들도 가끔 놀러와 더 반갑게 맞을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야 자식과도 좋은 관계로 남는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다. 자립심은 나이 들어서야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독립뿐 아니라 생활의 주도권과 감정의 균형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노년의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방 안에만 있다죠. 한 통의 메시지에 하루 기분이 뒤집힌다네요. 그 나이에 연애라니 다들 조심스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한번 스며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게 노년의 사랑입니다. 처음엔 설렘 같지만 그 속엔 외로움과 두려움이 서서히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감정은 집착으로 변해 일상과 인간관계를 휘청이게 만듭니다. 마음을 빼앗긴 만큼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무서운 현실, 오늘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손실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선택으로 돈을 잃어도 다시 일할 기회와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체력과 건강, 사회적 환경 모두 예전 같지 않아 한번 무너진 재정은 다시 세우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늘 그녀의 안부를 묻고 챙기며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알아가며 웃음이 많아졌고 외로움도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만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그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생활비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이렇게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금액은 어느새 수천만 원이 됐습니다. 불안해진 김 씨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무너진 마음뿐이었고 김 씨는 연금과 적금을 깨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박영수 씨도 같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평생 농사로 모은 1억 원으로 조용한 노후를 꿈꾸던 그는 동네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좋아한다며 전국을 함께 다니자고 했고 박 씨는 흔쾌히 모든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집 수리비, 건강검진비, 가족 선물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부탁했고 박 씨는 사랑하는 마음에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통장은 바닥났고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기계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고 박 씨는 빚과 깊은 상실감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외로운 건 참을 수 있지만 이런 배신과 돈 문제는 평생 지울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경제적 손실은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병원비, 생활비,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안전망을 잃는 것이며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의 선택이 남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기에 노년의 관계에서는 설렘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이 지갑을 열게 하는 순간 그 대가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사랑은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해져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이 쉽게 커집니다. 처음엔 가슴이 뛰고 하루가 설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의존과 두려움으로 변하고 결국 상대를 올가매는 집착이 됩니다. 이 집착은 사랑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선희 씨는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통화를 하고 함께 시장을 보고 병원에도 동행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과 길게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불안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약속이 없는 날이면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디야? 누구랑 있어? 라며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관심을 애정으로 받아주던 그는 점점 숨이 막힌다며 연락을 줄였고 끝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 두려는 집착이었다는 것을. 전북 전주에 사는 김창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지내던 그는 한 문화센터 모임에서 만난 여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삶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족 모임 때문에 며칠 연락을 하지 않자 불안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새벽에도 전화를 걸고 답이 없으면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기던 그녀도 점점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전화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불안함을 참지 못해 그녀의 지인을 통해 행적을 확인하려 했고 그 일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관계를 끝내자고 했고 김 씨는 이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한 건 사랑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매달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메우려는 기대와 의존이 강해 작은 변화에도 불안이 증폭되고 집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하루의 중심이 상대에게만 쏠리면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통제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런 집착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관계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야 하지만 집착은 서로를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노년의 사랑이 진짜 행복이 되려면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금세 무너지고 외로움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새로운 갈등이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가끔 마음을 저리게 하지만 잘못된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은 훨씬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깁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굳어진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할 경우 충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지 7년 만에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같은 지역에서 자라 비슷한 추억이 많았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매일 식사 약속을 잡고 함께 시장을 다니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불편함이 갈등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TV를 켜고 뉴스를 크게 틀어놓았고 그녀는 아침 9시쯤 일어나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식사 취향도 달랐습니다. 그는 매 끼니를 한식으로 챙겨야 했지만 그녀는 가끔 빵과 커피로 간단히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맞추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차이가 쌓여 언성이 오갔습니다. 특히 손주 문제에서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손주들이 놀러오면 집안 규칙을 어기더라도 봐줘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집안 질서를 깨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라리 혼자 살 때가 훨씬 편했다는 말을 남기고 관계를 끝냈습니다. 대전의 한 남성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던 그는 사진 동호회에서 한 여인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전시회도 가면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금전 사용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만 쓰며 저축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녀는 여행이나 모임에선 아끼지 말자는 주의였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경비를 두고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저렴한 숙소와 소박한 식사를 원했지만 그녀는 호텔과 고급 식당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여행은 취소됐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 후에도 모임 회비나 선물 비용을 두고 매번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이럴 거면 외로운 게 낫다. 갈등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털어놨고 며칠 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사랑에서 생기는 새로운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일상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외로움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지만 갈등은 상대가 있어야 풀리기에 더 무겁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패턴, 금전 감각, 가족 문제에서 비롯된 충돌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매일을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관계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 갈등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외로움이 오히려 더 가벼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마음이 들뜨고 하루가 설레지만 그 관계가 가족과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의 연애는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시간을 쏟다 보면 관계가 끝났을 때 남는 건 그 사람도 기존의 인연도 아닌 철저한 고립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최미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만에 지인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늘 다정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그녀를 챙겼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엄마가 외롭지 않게 지내면 좋다며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만난 지 반년쯤 되자 그는 가족 모임에 함께 가는 걸 꺼렸습니다. 손주 돌잔치에도 혼자 다녀오라는 말에 그녀는 서운해했고 점점 가족 모임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그는 드라이브와 외식을 제안했고 그녀는 그 시간을 놓치기 싫어 가족 약속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일부가 그에게 쓰인 것을 알게 된 자녀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관계는 끝났지만 가족과의 거리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도연 씨는 30년 지기 친구들과 자주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친구 모임에 잘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너무 안 보인다고 해도 그는 연애 중이니까 좀 봐달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괜히 오해받을 일 만들지 말자며 그가 친구를 만나는 걸 꺼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고 몇 년 후 그녀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남은 건 텅 빈 주소록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는 한번 멀어진 인연은 다시 붙잡기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나도 모르게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을 줄이고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쏟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남는 건 더 깊어진 외로움뿐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인연은 한번 끊기면 회복하기 힘들기에 노년의 관계에서는 한 사람의 사랑보다 여러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사는 게 평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마음의 여유와 평온을 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하지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특히 상대가 예민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라면 하루의 대부분을 그 사람의 표정과 기분에 맞추는 데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잠깐이 아니라 남은 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혜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10여 년간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정했고 당신은 이제 나만 믿고 살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초반에는 그의 세심함이 든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했습니다. 약속에 10분 늦으면 하루 종일 말이 없었고 그녀가 친구와 식사 약속을 잡으면 나보다 친구가 더 좋냐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말 일정과 식사 메뉴까지 그의 취향을 우선해야 했고 그녀는 점점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관계를 끝내며 외로운 건 견딜 수 있어도 남은 인생을 눈치 보며 사는 건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박진수 씨도 은퇴 후 여유를 즐기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했고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왜 안 받느냐며 따졌습니다. 화가 난 날에는 하루 종일 냉담했고 그는 점점 그녀의 눈치를 보며 일과를 짜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그녀가 원하는 여행지만 다녔고 본래 즐기던 등산과 낚시는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내 인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관계를 정리했고 다시 혼자만의 여행을 시작하며 이제야 내 시간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사랑에서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사는 생활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나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 노년에는 상대의 표정과 말투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내 취향은 뒷전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생활이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고 황금 같은 시간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지키는 삶으로 변질됩니다. 외로움이 두렵더라도 내 중심을 지킬 수 없는 사랑이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를 잃고 얻는 사랑은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6번째 이유는 마지막 인생을 후회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선택 하나하나가 삶의 결말에 더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되돌릴 시간과 힘이 있지만 노년에는 한 번의 결정이 남은 생 전부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현실을 보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만 남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첫사랑과 재회했습니다. 그는 옛날과 다름없이 따뜻했고 젊은 시절 못다한 사랑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이 씨는 설렘에 빠져 주저없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길어질수록 그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이유로 돈을 요구했고 이 씨는 젊은 날의 인연이니 믿자는 마음에 통장을 열었습니다. 결국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크게 화를 냈습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이미 통장은 텅 비었고 자녀와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 인생을 행복으로 채우고 싶었는데 후회와 불신만 남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산에 사는 장성훈 씨는 70대 초반에 한 교회 모임에서 여성을 만나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 씨의 생활을 바꾸려 했습니다. 주말마다 자신의 가족 모임에 데리고 가고 취미 활동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장 씨는 처음엔 맞춰주면 관계가 더 깊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는 오래 즐기던 낚시 모임과 친구들과의 여행을 포기했고 하루 대부분을 그녀의 일정에 맞춰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나 관계가 끝났을 때 그는 친구도 취미도 생활의 자유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말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이 반드시 행복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남은 시간을 후회로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손실, 인간관계의 단절, 잃어버린 자유와 자존감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노년의 매일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젊을 때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되돌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채울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준다면 의미 있지만 나를 잃게 하고 후회만 남긴다면 그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노년의 하루하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불안과 후회로 채우는 대신 평온과 만족으로 채울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잘 살았다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7번째 이유는 경제권을 넘기고 다시 되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로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노년에는 재기의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마음에 통장이나 재산 관리를 맡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넘긴 경제권은 돌려받기가 어렵고 그 결과 남은 생의 안전망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자상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그는 우리 이제 부부처럼 살 텐데 생활비 관리도 내가 할게라며 통장을 맡겼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편하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부터 이상한 지출 내역이 늘었고 예금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항의하자 그는 당신을 위해 쓴 거다라며 화를 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후 통장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돈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 씨는 외로운 마음에 믿었는데 그 대가가 남은 인생의 불안이 될 줄 몰랐다고 한탄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박영호 씨는 은퇴 후 모아둔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꼼꼼히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봉사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재정관리 경험이 있다며 돈을 잘 굴려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박 씨는 전문성이 있다니 좋다며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이자가 붙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지만 1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지고 집 주소마저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통장과 도장을 잃은 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인출된 뒤였습니다. 수십 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는 이후 월세와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사랑에서 경제권을 넘기는 일은 단순한 신뢰의 표현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삶의 기반을 상대에게 맡기는 행위입니다. 경제권을 잃으면 생활비와 의료비 등 필수 지출조차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 그 불평과 불안은 매일을 무겁게 만듭니다. 설령 관계가 틀어져도 법적으로 되찾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며 대부분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감정이 아무리 깊어져도 경제권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지 통장 비밀번호나 인감도장까지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무너진 경제권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는 일은 달콤한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는 건 마음만이 아닙니다. 통장이 비고 친구와 가족이 멀어지고 내 시간과 자유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려던 그 길이 어느 날 갑자기 후회와 고립, 빈손의 현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설렘은 잠깐이지만 대가는 평생입니다. 감정에 휩쓸린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비극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끝으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990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아버지, 병원은 다니고 계신 거죠? 할머니, 이번엔 그냥 오세요. 괜찮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지갑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 당당함이 무너지고 세상 앞에서 작아지는 순간이 쌓여가는 일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하고 싶은 말조차도 돈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오늘은 그 숨막히는 현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영상 후반에는 노년의 돈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집안에 곰팡이가 생겨도 돈이 없어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벽지가 부풀어 오르고 그 틈 사이로 까맣게 번져가는 곰팡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걸레로 닦고 락스를 희석해 문질러도 봅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벽지뿐 아니라 장판 및 천장 모서리까지 번져갑니다. 냄새는 눅눅하고 방 안 공기는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섣불리 수리업체를 부를 수 없습니다. 견적만 수십만 원, 심하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박선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년 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장마철에 창문 옆 벽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청소기로 빨아내고 세제를 뿌려봤지만 다시 피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결국 벽지가 들뜨고 부스러지기 시작했지만 수리비가 80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그냥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손님이라도 오면 가구를 옮겨 곰팡이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곰팡이 냄새가 옷장 안까지 스며들어 외출할 때마다 옷에 곰팡내가 밴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최상호 씨도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겨울을 보내고 난 뒤 봄이 오자 안방 벽 전체가 거뭇하게 변했습니다. 습기와 곰팡이가 뒤섞인 냄새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만으로 버티는 입장에서 도배와 단열 공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딸이 손주를 데리고 놀러 오겠다고 했지만 곰팡이 냄새가 심해 집이 좀 어수선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손주가 오길 바랐지만 곰팡이 핀 벽 앞에서 웃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김정자 씨는 곰팡이와의 전쟁을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해 베란다 문틈으로 스며든 물이 거실 장판 밑까지 번졌습니다. 장판을 들춰보니 곰팡이가 이미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판을 교체하려면 최소 5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에 그냥 위에 덮개를 깔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곰팡이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더 심해져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는 곰팡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약만으로는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정자 씨는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집안의 곰팡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존엄을 위협하는 재앙이 됩니다. 곰팡이 냄새가 스며든 집에서는 친구를 초대할 수 없고 가족마저 부르기 꺼려집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줄고 집안에서의 고립감이 깊어집니다. 벽에 번진 곰팡이를 볼 때마다 이 집이 내 인생의 얼굴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마저 눅눅해집니다. 돈이 없다는 건 집을 고치지 못하는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곰팡이처럼 삶에 서서히 번지는 자존심의 상처를 방치하는 일입니다. 단 한 번의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매일 숨 쉴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사람을 피하고 결국 웃음을 잃게 됩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번듯한 집이 아니라 곰팡이가 피어도 바로 고칠 수 있는 작은 경제적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없다면 벽에 번진 곰팡이와 함께 마음속 행복까지 서서히 썩어갑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가장 싼 식재료만 고르며 장보는 순간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예산은 고작 5천 원. 싱싱한 딸기나 잘 숙성된 한우는 아예 시야에서 지웁니다. 눈이 닿는 건 늘 같은 자리, 세일표가 붙은 채소 코너와 유통기한 하루 남은 반값 고기. 남들은 바구니에 연어, 치즈, 각종 반찬을 풍성하게 담는데 내 손은 시든 시금치 한 단, 찌그러진 달걀, 10일 라면으로만 채워집니다. 계산대 앞에서 결제 금액이 쑥쑥 오르면 심장이 조여듭니다. 이 중에 뭐 하나 내려놔야 하나라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정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기초연금과 알바비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장을 볼 수 있는 돈은 15만 원 남짓. 한 달에 2번 마트에 가는 날은 정순 씨에게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 콩나물, 두부, 물을 담고도 손이 무겁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놀러 온다고 해 오랜만에 삼겹살을 사려고 고기 코너에 섰습니다. 하지만 백지 가격표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신 1,800원짜리 닭봉을 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양념 잘하면 맛있게 먹을 거야. 손주가 와서 고기를 찾았지만 밥상 위엔 닭볶음과 콩나물국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고기 없어? 라는 순수한 질문에 정순 씨는 웃으며 다음에 사줄게라고 답했지만 부엌에 들어서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절반이 빈칸이었고 그 빈칸이 마치 자신의 노후를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비슷한 처지는 전북 군산에 사는 박용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남편의 병간호로 전 재산을 쏟아부은 뒤 남은 건 월 50만 원의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그는 무조건 유통기한 임박 코너부터 돌았습니다. 한 번은 우유가 마시고 싶어 냉장고 앞에 섰다가 500ml짜리조차 제값 주기가 아까워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신 1,000원짜리 커피 믹스를 담으며 이걸로 버티자고 혼잣말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장보는 시간이 행복이 아니라 벌칙이 됩니다. 원하는 걸 고르는 기쁨이 아니라 버릴 걸 고르는 고통이 먼저입니다. 살 수 있는 것과 절대 살 수 없는 것의 경계가 점점 좁아지고 그 선은 매달 더 가혹해집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면 싸구려 식재료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있고 그걸로 한 주를 버텨야 합니다. 그 순간 가난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선택할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잃은 순간 노년의 하루는 점점 더 초라해지고 마음마저 굶어가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각종 모임에서 밥값이 부담돼 피하는 순간입니다. 모처럼 친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번 주에 점심 한번 할까? 예전 같으면 두말 없이 나갔겠지만 지금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요즘 시내 식당 밥값이 기본 1만 5천 원, 커피까지 하면 2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한번 나가면 최소 23만 원이 깨지는 셈입니다. 월 생활비를 손가락으로 세마는 입장에서 이건 큰 돈입니다.
순간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라는 변명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웃으며 전화를 끊지만 속은 씁쓸합니다. 모임을 피한 게 아니라 밥값을 피한 겁니다. 대전 유성에 사는 이명자 씨는 젊을 때만 해도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점심 먹고 차 마시고 노래방까지 이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 실패와 함께 노후 자금이 증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과 파트타임 일당으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한 달 용돈이라 해봐야 10만 원 남짓. 그런 상황에서 친구 모임은 사치였습니다. 한 번은 40년 지기 친구가 생일이라고 점심을 하자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꽃다발에 선물까지 사서 가고 싶었지만 지갑 사정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밥값도 겨우 낼 판에 무슨 선물이야 라는 생각에 결국 전날 밤 몸이 아프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는 괜찮아, 다음에 보자라고 답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자 씨는 한동안 휴대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모임 초대일까봐. 서울 송파에 사는 박태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매달 모이던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점심 모임이었지만 장소가 늘 호텔 뷔페나 유명 한정식집이었습니다. 1인 3만 원 이상은 기본, 거기에 회비까지 얹히니 모임 하루가 지나면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몇 번은 카드를 긁었지만 결제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자체가 끊겼습니다. 태수 씨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TV 속 맛집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런 곳에 나도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돈이 없으면 모임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 웃고 떠드는 시간보다 계산대 앞에서 손이 떨리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결국 피하게 되고 피하다 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모임에서 빠지는 이유를 솔직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을 핑계로, 바쁨을 핑계로 관계를 하나둘 놓아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놓친 관계는 다시 잇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모임에서 사라진 사람은 잊혀집니다. 결국 집안에 혼자 남아 TV나 스마트폰 속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외로움은 배고픔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네 번째 순간은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을 가도 마음속엔 돈 걱정으로 근심할 때입니다. 버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친구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겉으론 같이 웃지만 속은 복잡합니다. 숙박비, 식사비, 기념품값까지 계산기를 머릿속에서 돌리느라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트 장바구니를 고를 때처럼 여행에서도 이건 사도 되나? 다음 끼니는 어떻게 줄이지? 라는 생각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유롭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나는 물만 마시며 웃는 신용을 합니다. 사진 속 표정은 즐거워 보여도 그 웃음 뒤에는 돌아가면 통장이 얼마나 남을까라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숙 씨는 평생 아끼며 살다 처음으로 친구들과 2박 3일 제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표부터 숙소까지 모두 친구들이 추천하는 대로 예약됐습니다. 출발 전부터 영숙 씨는 이번 달 연금으로는 빠듯하니 다음 달 공과금은 조금 미뤄야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첫날 친구들이 흑돼지 식당으로 향했지만 메뉴판 가격을 보는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인분에 2만 원이 넘는 가격. 웃으며 난 고기 많이 못 먹으라며 밥만 주문했지만 속으론 이 돈이면 집에서 10끼를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엔 올레길을 걸으며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지갑을 꺼내 예쁜 스카프와 특산품을 샀습니다. 영숙 씨도 손에 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짐 많아져서 안 사라는 말로 웃어넘겼지만 그 순간 친구와의 대화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공항 카페에서 친구들이 커피를 주문할 때도 영숙 씨는 배가 안 고프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여행에서 진짜 얻은 게 뭐지? 추억? 아니야, 불안뿐이야. 경기 파주에 사는 최병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첫 친구들과의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모두가 오래 기다린 여행이라 들뜬 분위기였지만 병호 씨의 머릿속은 환율이 올랐는데 이번 달 생활비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친구들이 해산물 플래터를 시킬 때 그는 배가 불러서라며 작은 샐러드 하나만 시켰습니다. 관광지 입장료가 예상보다 비싸자 난 여기 전에 와봤어 라고 둘러대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먹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행을 온 게 아니라 돈 걱정하러 온 거구나. 이렇게 돈이 없으면 여행이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의 연속이 됩니다. 바다와 산, 새로운 음식과 문화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가격표입니다. 여행 중에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귀국 후엔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또다시 한숨이 나옵니다. 여행의 추억보다 돈이 빠져나간 장면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결국 이런 여행은 마음의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다섯 번째 순간은 연금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달력 위 빨간 동그라미 하나에 온 인생이 매달 매달려 있습니다. 다른 날들은 무의미하게 흘러가지만 연금이 들어오는 그 하루만이 유일하게 숨이 트이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고등어 한 마리 사 먹는 것도 미루고 심지어 전기요금도 일부러 늦게 냅니다. 연금날이 다가오면 마음은 설레는 게 아니라 초조해집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 돈이 훨씬 많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조순희 씨는 매달 25일만 되면 새벽부터 눈이 뜨입니다. 국민연금 41만 원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동시에 절반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밀린 관리비, 전기세, 카드값, 약국 외상값까지 일시간도 안 돼 통장 잔액은 10만 원 남짓이 됩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니 마트에 가서도 장바구니에 뭘 넣을지 10분 넘게 고민합니다. 한 번은 라면 한 박스를 살까 하다 1,500원 더 싼 5개 묶음을 골라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장바구니가 아니라 마음이 더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김종만 씨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연금 지급일만 되면 아침부터 ATM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날은 마치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두어야 혹시 모를 자동이체로 잔액이 0원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종만 씨는 연금날이 오기 전엔 카드도 못 긁고 교통카드도 충전 못한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가 점심을 먹자고 해도 연금 전에는 무조건 거절합니다.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지금은 돈이 없어서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경자 씨는 연금날을 기다리며 매일 달력을 봅니다. 하루하루 줄을 긋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직 12일 남았네라는 생각이 들면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재료로 어떻게 버틸지 계산합니다. 밀가루가 있으면 부침개로 이틀, 김치찌개로 사흘, 나머지는 밥에 간장 비벼 먹는 식입니다. 연금날 전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통장에 돈이 찍히면 제일 먼저 마트에 가지만 장바구니를 채우는 속도보다 마음속 계산이 더 빠릅니다. 이건 일주일치, 저건 3일치 하지만 그렇게 꽉 채운 식재료도 한 달이 끝날 즈음엔 또다시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 동그라미를 세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연금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생활은 단순히 가난을 넘어서 삶의 리듬까지 돈에 종속시킵니다. 날짜가 행복을 결정하고 통장 잔액이 기분을 지배합니다. 친구 만나는 날, 병원 가는 날, 심지어 약을 사는 날조차 연금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유로운 노후가 아니라 돈 들어오는 날만 숨쉬는 간헐적 생존이 됩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여섯 번째 순간은 손주 생일에 용돈을 못 주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입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 그 작은 손을 처음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너한테만큼은 뭐든 아낌없이 주겠다. 하지만 세월은 그 약속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은 연금뿐 매달 관리비와 약값만 내도 통장은 빈칸이 됩니다. 평소엔 그냥 건강하게 얼굴만 봐도 된다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손주 생일만큼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생일상 앞에서 웃고 있는 손주를 보면서도 주머니 속엔 축하 카드 한 장뿐인 현실이 그 웃음을 칼처럼 베어버립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혜순 씨는 손주가 3명입니다.
한창 자랄 나이라 생일이면 케이크, 선물, 용돈이 오가는 모습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한 뒤 기초연금과 틈틈이 하는 청소일로 생활하는 혜순 씨에게 용돈은 사치였습니다. 첫째 손주 생일날 손에 쥔 건 고작 5,000원짜리 지폐 한 장. 봉투에 넣기도 민망해 그냥 편지에 끼워서 줬습니다.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했지만 그 뒤에 부모가 슬쩍 미소로 눈치를 주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할머니구나.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성호 씨는 은퇴 전엔 명절이나 생일이면 10만 원, 20만 원씩 용돈을 주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도 손주들도 우리 아버지 통 크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사업 실패로 빚까지 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둘째 손주 생일에 겨우 케이크 하나만 사갔습니다. 아이가 용돈 봉투를 기대하는 눈빛을 보자 성호 씨는 괜히 케이크 상자를 열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칼로 쑤시는 듯한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 하나 못 건넨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최미자 씨는 한 번의 경험 이후 아예 손주 생일날을 피합니다. 예전에 빈손으로 손주 생일에 갔다가 옆에서 다른 친척들이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생일이 다가오면 일부러 감기 기운이 있다며 가지 않습니다. 손주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보다 봉투 하나 준비 못하는 수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손주 생일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현실은 그 마음을 담아낼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주가 웃는 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은 오히려 울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끼리의 따뜻한 자리에서조차 위축되고 손주의 기억 속에 주는 사람이 아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까봐 겁이 납니다. 노년에 돈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은 큰 돈을 벌 생각보다 새는 돈을 막고 저축 습관을 되살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생활비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종이에 적고 꼭 필요한 것과 줄일 수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불필요한 보험료, 과도한 통신비부터 줄이면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절약한 금액은 반드시 따로 모아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저축 통장으로 옮겨두면 쌓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둘째, 꾸준한 저축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이라도 손대지 않는 통장에 자동 이체를 걸어두면 의식하지 않아도 돈이 모입니다. 저축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힘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재능을 살린 소일거리를 하세요. 도보택배 배달, 카드 배송 업무 등 나이에 맞는 일은 의외로 많습니다. 고정 수입이 한 줄 더 생기면 저축 속도가 빨라집니다. 넷째, 받을 수 있는 연금과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주거급여, 건강보험 감면 등은 신청만 해도 생활비를 줄여주고 그만큼 저축 여유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동구매 대신 3일 고민법을 쓰고 장을 볼 땐 필요한 목록만 들고 가며 전략한 금액은 곧바로 저축 계좌로 옮기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노년에 돈을 모은다는 건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전략한 돈을 반드시 저축으로 연결시키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모인 돈이야말로 노후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